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선의 정치입니다. 자, 조선의 정치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랑 함께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밌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일단 그런 거죠. 고려랑 비슷합니다. 초창기는 원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조, 원래 왕 중에 나라 세운 사람을 태조라 그래요.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9대 성종 때까지는 주로 통치제도를 마련하는 시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왕들이 태조와 그 다음에 3대죠. 3대 태종과 그 다음에 4대 세종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세조가 또 많이 나와요.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5사람의 업적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통 성종 때 통치제도가 마련됐다, 완비되었다고 하면 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이 여기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창제한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선의 초기에서는, 조선 초기의 정치사는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건국한 다음에 원래는 건국은 이제 개경에서 했던 건데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태조의 정책 중에서는 제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정도전의 정치 사상, 특히 신권 중심의 정치 사상,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고 정도전이 썼던 책들 중에 조선경국전이라든지 고려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불교 교리를 비판하는 불시잡병 같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걸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한양의 도시 구획은 누가 다 계획을 하냐면 정도전이 다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오륜의 원리라든가 풍수지리 사상 같은 것들을 가미해서 도성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이런 개념들도 뭐 사대문 같은 데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그런 방위를 다 풍수지리적으로 다 가미를 해가지고 위치를 다 잡은 겁니다. 그렇죠? 경복궁 옆에 뭐 종묘가 있고 사직단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태종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태종은 왕권 강화입니다. 자, 왕권 강화 정책. 아셨죠? 그래서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뭐냐면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하는, 보고도 받고 지시하는 육조 직계제라는 게 있어요. 그 육조 직계제는 태종도 하고 세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뭐 호패법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이제 양전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태종 때 문화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태종 때도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인쇄기구를 만드는 거, 주자소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자, 그래서 등등등 뭐 이런 태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 세종대왕은 뭐 문화발전 부분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시기죠. 일단 대외관계에서는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하는 게 있습니다. 스시마 섬을 정벌하는 거. 스시마 정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유화책으로서 뭐도 하냐면 삼포를 개항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교역량을 정해줘요. 뭐 세견선은 50척, 세사미두는 200석 해갖고 개해약조 같은 것들을 맺는 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교린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이제 병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진족에 대해서도 또 뭐가 나옵니까? 사군 육진 개척이 있어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압박을 해서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런 것도 세종의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화사적으로 보면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업서적이 나오는데 이게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편찬 사업은요, 농사직설 하나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우리가 불안하고 세종의 편찬 사업들은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의학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의방유취 백과사전, 그 다음에 뭐 향약, 집성방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병서도 있어요. 총통, 등록 같은 병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종의 편찬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법서가 나와요. 칠정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정산은 내편, 외편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력을 좀 해설하고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관측한 내편이 있고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해설한 수시력 같은 회해력 외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력을 해설한 내편, 회해력을 해설한 외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칠정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세종의 여러 문화사적인 내용들, 정간보를 만들고 여민락을 만들고 그다음에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금속 활자판을 조립식으로 하는 식자판 조립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조. 세조는 아시죠? 단종을 몰아내고 문종, 단종, 세조인데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유정난이라는 건 단종 시기인데요. 단종 시기에 세조, 즉 수양대군이 그 단종 옆에 있던 김종서나 항보인 등등을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사건이 계유정난이고요. 계유정난 이후에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즉위한 것이죠. 자, 뭐 그런 것들 세종 때 훈민정음은 당연히 아실 거고 세조도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둘 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사람이 육조직계제를 하지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권과 신권을 조화스럽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세조도 상당히 많은 편찬 사업들이 있는데 세조는 사실 그 부분을 잘 많이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조는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성종이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근데 경국대전의 그 시작은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세조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종 때 반포가 되는 것이죠. 뭐 여진정벌에 관한 내용도 있고 등등등 하자면 많은데 일단 육조직계제 실시했던 거랑 그렇죠? 그다음에 집현전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하고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세조의 정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림의 등장이라고 나오죠. 자, 성종 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림 세력이 정계에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개혁 정치를 펼치며 기존의 홍보 세력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4번의 사화를 겪게 되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 여기는 사화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문물제도가 정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집권층이 나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조선건국 이후로 관악파를 계승해서 특히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형성된 세력을 훈구파라고 얘기합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세조를 도왔던 사람을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니까 훈구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구파들이 기득권층이죠. 그래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성종이 누구를 등용하냐? 살인파를 등용하는 거죠. 살인파는 조선건국 이후에 사실 통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것도 비판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진출하기는 세조 때 김종직이 나왔지만 주로 김종직과 같은 이 살인파들이 언관으로 등용돼서 역할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을 많이 얘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견제를 하려다 보니 대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립과 갈등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사화라는 겁니다. 사화. 그래서 이 사화가 살인이 화를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에서 결론적으로는 살인파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화가 4번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있어요. 자, 무원년에 사화가 1번 있고 살인이 화를 당한 적이 있고 네, 갑자년에 1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군이 폐위되고 이제 중종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중종 때 살인파 조광조가 엄청난 개혁 정치를 하다가 밀려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기묘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명종 때 외척들끼리의 싸움인데요. 윤원영과 윤임의 싸움. 그 과정에서 살인파가 조금 피해를 입어서 을사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의 사화를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일어났는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선조로 왕이 바뀝니다. 근데 선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살인파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나 살인파는 향촌사회에서 서원과 향약 등등의 조직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다가 선조 때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 이때부터 살인파만 남게 돼요. 그죠?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살인파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살인파가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살인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붕당 정치의 전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인, 동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를 앞으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뒷부분을 넘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 반포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입니다. 자,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은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항우가 그 의제를 쫓아내고 죽이고 그 왕위를 뺏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인데요. 이게 사실은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사망했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하고 그것을 사초에 실었던 제자 김일손이나 등등의 살인파들이 제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김종직이 예전에 성종 때 썼던 조의제문입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 그럼 연산군 때 또 하나의 사화인 갑자사화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갑자년이지만 그냥 그게 또 발음이 똑같아서, 연산군의 원래 생모는 그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중전이 됐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의 갈등도 있었고 성종과의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폐위가 됐고요. 폐위가 된 다음에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연산군의 어머니가 좀 이렇게 비운의 여인인데, 자,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해서 연산군이 나중에 제대로 알게 되고 어머니를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보복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원래 훈구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살인파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갑자사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훈구파가 갑자사화 때 많이 제거당했어요. 살인파가 일부고 훈구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훈구파가 연산군을 폐위시키죠. 그게 중종반정입니다. 요렇게 넘어가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종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고 나서 실권이 없어요. 훈구파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중종이 자신의 실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합니다. 살인파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조광조예요. 자, 조광조라는 살인파를 등용하고 이 조광조가 급진적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이제 제거되는 것인데, 원인을 보통 뭐라고 물어보냐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책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 조광조의 개혁 정책의 내용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혈량가를 실시한다든지, 위훈 삭제를 한다든지, 소학을 보급한다든지, 박납의 폐단을 지적한다든지, 향약을 실시한다든지, 소격소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광조를 제거할 때 훈구파가 조작한 사건이 나뭇잎에다가 조광조가 왕이 될 거다라고 쓴 거, 그 주초위왕 사건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종의 아들이 인종이 있었는데, 인종도 아들이고 명종도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이 먼저 왕이 되는데 장경왕후는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외삼촌이 윤원영인데 결국은 인종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윤원영이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귀향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인종이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명종이 왕이 됩니다. 이때 윤원영이 복귀하면서 윤임과 살인파 일부를 제거한 거죠. 그래서 훈구파끼리의 권력 다툼인데 살인이 일부 관련돼서 그냥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선조 이후로 살인파가 권력을 잡기 때문에 자신의 선배들이 조금이라도 좀 억울하다 그러면 사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살인이 다 캐치됐던 것은
무오사화와 사실은 기묘사화예요. 그럼 갑자사와 을사사화는 이제 사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들끼리 싸움이고요. 그게 을사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생깁니다. 백운동 서원이라고. 성리학을 고려 말에 소용한 안향을 배향한 서원인데요. 이거를 건의했던 사람이 풍기군수 주세봉입니다. 이 주세봉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이 서원을 나중에 이황이 건의를 해서 소수서원이라고 사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서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붕당의 갈등이 고조된다는 거죠. 선조 때부터 사림이 붕당 정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사림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보게 될 텐데 서인, 동인, 뭐 남인, 북인 이런 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임진왜란이 있죠. 임진왜란 1592년부터 뭐 정유재란까지 하면 1599년까지가 전쟁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란이 2번이나 있고요. 전란의 피해는 광해군 때 수습이 됩니다. 광해군의 수습 정책들. 자,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죠.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었지만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됩니다. 이때 원래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은 여진족이 세운 후금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했는데 서인들은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후금이 쳐들어와요. 그게 정묘호란이고요. 그 다음에 후금이 다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다음에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못 받겠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요.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 인조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호란 이후에 현종 때 2차례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인과 남인의 예속 논쟁, 이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런 식의 붕당 정치의 전개가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치사의 모습입니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제가 간략하게 흐름만 잡으면 사림이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동인이 다시 북인과 또 남인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계기가 되는 사건들은 있죠. 동서분당의 원인은 뭐 이조저랑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심의경과 같은 기성 정치인을 살인이지만 기성 정치인들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사 문제도 있습니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것은 정유림 모반 사건과 그다음에 정철의 세자식복 문제,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정철의 처벌 문제, 다 건저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겹쳐요. 자, 그렇게 되다가 이 북인이 광해군 때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북인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선조면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인, 서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일어나냐면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인이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전쟁은 뭐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는 거고요. 인조 반정으로 해서 인조가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북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야당처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호란을 겪게 됩니다. 호란을 겪고 그 다음에 효종으로 왕이 바뀌어요. 호종으로 바뀌면 서인이 여전히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종이 주장하는 북벌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죠. 그리고 남인이 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이 왕이 됐을 때 이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예속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속 논쟁은 이제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종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현종 때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속 논쟁까지 가면 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임진왜란 기억하셔야 되고 인조반정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때 후금의 침략이고 이거는 청의 침략입니다. 그리고 정묘호란 때는 우리가 형제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군신관계를 요구할 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이때 최명길이라는 병자호란 직전에 최명길의 주화론과 그 다음에 김상원 등의 척화론, 즉 주전론이 부딪힙니다.
근데 김상원 등이 주장했던 척화론, 즉 주화론으로 채택이 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황의 성악십도라는 책과 율곡의 성악집요라는 책은 정말 비교가 돼서 많이 나옵니다. 원래 조선 성리학에서 이황의 이제 주리론과 이의 주기론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고요. 이 책들도 성리학의 요점을 정리했던 이 책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광해군 때는 이제 동의보감이 편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예송으로 붕당정치 폐단이 심화되자 숙종은 탕평정치 일환으로 한국을 시도했다. 또 한국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좀 아셔야 되고요. 예송 논쟁도 알아야 되고 한국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당 전제화가 심화되니까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합니다. 탕평책. 영조는 완론 탕평, 그 다음에 정조는 줄론 탕평을 하죠. 하지만 탕평 정책은 결국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자, 일단 현종 때 예송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종 때 두 번의 예송이 있는데, 자, 기예송에서는 뭐 결론만 말하면 서인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종 때 예송은 도대체 뭐냐? 효종이 이제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되다 보니까 효종이 죽은 것과 그다음 효종의 부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대립한 건데 기예송에서는 서인은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자의대비가 1년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고 남인은 3년을 주장했는데요. 결론은 1년으로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갑인예송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효종의 비죠. 효종의 왕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의대비 시어머니가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서인은 9개월을 얘기했고 남인은 1년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또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된 거죠. 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숙종 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서인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경신왕국입니다. 이걸 원인들을 좀 보셔야 돼요. 경신왕국은 결국은 그 왕이 쓰는 천막을 당시 영의정 허적이 가져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허적의 아들 허견이 영모에 연루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서인 정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왕국은 뭐냐? 남인 쪽에서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고 숙종도 동의합니다. 서인이 반대하다가 서인이 몰락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갑술왕국은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장희빈이 쫓겨나요. 장희빈이 쫓겨나고 장희빈이 이제 중전이 되면서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왕국의 그 원인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주 대략적인 스토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갑술왕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서인의 일당 전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서인들이 이 상황에서 숙종 때 노론, 소론 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숙종과 영조 사이에 사실은 장희빈의 아들 즉 경종이 있는데요.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론은 싫어해요. 그래서 경종 때 노론을 좀 제거했던 신임사화라는 사건도 있긴 했는데 그 뒤로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노론에 의해서 노론의 지지를 받은 영조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도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하려고 탕평정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영조와 정조의 정책들이나 또는 편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 정책들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찬 사업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종조의 탕평 정책은 그러나 실패했어요.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붕당 간의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듯 보였죠. 정조가 죽고 나서는 다시 그게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것 같으니까 바로 어린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안동김 씨 자기 집안 사람들을 거느리고 왕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도 정치가 돼요. 그래서 조선의 후기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조의 개혁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균역법, 군포를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면서 부족분을 결작 징수나 선무군관포 징수나 또는 어장세, 염세 등의 징수로
메꾸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정조 때 이제 천주교 박해 중에 신의 박해가 있는데 천주교 박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의 박해도 있고 순조 때 신유 박해도 있고 헌종 때 기해 박해, 병호 박해도 있고 흥선대원군 때 병인 박해도 있습니다. 자, 정조는 이때 많은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김홍도, 신윤복 등이 도화서에서 많은 그림을 그려냈죠. 풍속화로 두 분 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탕평 정책이 아쉽게도 실패하면서 세도 정치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이가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왕실의 외척인 세도 가문이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등등이 권력을 잡게 되죠. 자, 세도 가문은 이익만 중시할 뿐 국가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조 때는 안동김 씨예요. 물론 초창기에는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김씨, 노론 벽파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조 다음에 누가 있죠? 여기에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효명세자가 죽어서 그 아들 헌종이 왕이 됩니다. 이때는 풍양조 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종 때 다시 안동김 씨예요. 일개 가문이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국가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에 대한 그 수탈이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있죠. 전정, 군정, 황곡의 심화.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세도 가문이 지방관들에게 관직을 사고 팔아서 그래요. 즉 매간매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 하겠어요? 그 돈을 착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도 농민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몰랑양반 홍경래가 이끌었던 서북지방의 홍경래는 꼭 알아두시고요. 5개월 만에 진압이 됐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진주밀란으로부터 시작된 임술농민 봉기, 백건당의 난, 진주밀란을 백건당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 등등의 수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퍼진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00년부터 1863년까지 3대 63년간 세도 정치가 벌어지면서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고종이 즉위하면서 바로 대원군에 의한 개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고종부터는 근대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선의 정치사를 우리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처음에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시기, 그다음에 살인과 훈구의 대립 사화의 시기, 그다음에 살인이 분화되는 붕당정치의 시기. 붕당정치의 질서가 예송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보고 숙종 때 환국 이후로 붕당정치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일당 전제화가 된다. 그리고 그 붕당을 누르려고 하는 영종조의 탕평정책이 있었고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실패하면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더 비정상적인 체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근대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